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 내부에서 실종 선원 9명 가운데 60대 기관사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출항 전부터 자주 물이 새고 배가 기울어졌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선박 안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한 데에는 안 의원 행보에 경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한 데에 대해 안 의원은 당대표 선거운동 일정을 하루 미루고 전국 부상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으로 탄핵안은 재적의원 가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서 원내 가반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유족들은 국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서울광장에 허가 없이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서울시가 오늘 강제 집행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0여 명으로 7개월 만에 최소치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289명으로 지난해 11월 3일 이후 95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본토 상공을 침범해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 잔해를 수거해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선 전복 사고가 있었던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사흘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승선원 1명이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8명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뒤집힌 어선을 인양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남 목포 해경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 사고 선박에 대한 인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조류가 강해지면서 인양 작업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가 이 대조기이기도 해서 이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인양 작업은 쉽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보통 수중에서 조류가 2노트 이하인 경우에 작업이 원활하지만 지금은 3노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약해지는 시간대도 하루에 2번 1시간씩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고 해상에는 68톤 예인선과 200톤 크레인이 인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체를 단단히 묶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실물 방지망을 씌우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을 바지선으로 들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양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선체 내부 구조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경이 사고 직후 수중에서 선체 내부 수색을 시도했지만 어구와 어망이 복잡하게 얽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게다가 선박이 이중 격벽 구조라서 선체를 뚫고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경은 선박을 아예 수면 위로 빼내서 내부를 수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거센 물살에 인양이 어려워지면 사고 선박을 상대적으로 잔잔한 신안 임자도 남쪽 해역으로 옮겨서 인양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실종자 1명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인데요. 실종자 가운데 1명이 이 사고 선박 내부에 있는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이 사고 선박 인양을 위해서 이 밧줄을 제거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구조 당시부터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 선박 기관장인 65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구조된 선원은 사고 전 이 A씨가 다른 외국인 선원과 차오르는 물을 퍼냈다고 했는데요.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가 수습되면서 나머지 선원들도 선체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명이 수습되면서 청보호 전복사고 실종자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사고 당시 일부 선원은 해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해상 수색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 28척과 민간어선 30여 척, 항공기를 동원해 주변 수십 킬로미터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해경 전용부두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어선이 전복된 현장은 바람과 파고는 양호하지만 조류가 빠르고 수온이 낮아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석 간만에 차가 큰 대조기인 만큼 해경은 조류 시간에 맞춰 인양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목포 해양경찰서장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해역의 기상은 동풍 4 내지 6m/s, 파고 0.5m, 시정 3마일로 해상 수색 조건은 양호합니다. 수온은 9 내지 10도씨로 매우 낮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중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에서는 저희 직접 잠수자들이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평균 2나트 이상의 조류에서는 수중 작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조기인데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수중의 어떤 그 조류가 3나트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군안 업체에서 인양 관련할 때 이런 조류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아마 인양 작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어선은 건조한 지 얼마 안 된 새 배인데다가 당시 바다도 잔잔해서 사고 원인이 의문입니다. 구조된 선원들에게선 평소에 종종 물이 샜고 출항 때부터 배가 기울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4톤급 통발어선 청보호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소라잡이를 위해 전남 진도 서망항을 출항했습니다. 인천에서 등록된 어선이지만 주로 서남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인 4일엔 저녁 7시 반쯤 전북 군산 어청도 해역에서 제주 추자도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상이 감지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배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더니 시간이 지나선 쉬는 공간인 선실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구조된 선원은 증언했습니다. 3시간 정도 항해를 했는데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가장 아래쪽인 기관실은 이미 대처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10분 만에 청보호는 뒤집힌 채로 바다에 잠겼습니다. 평소에도 엔진 이상으로 종종 물이 샜고 사고 당일에는 통발을 더 많이 실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고 어선은 건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새 배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4월에 신수된 배라 그러고요. 사고 해역인 전남 신안 대비치도 인근의 당시 파고도 0.5에서 1m 정도로 비교적 잔잔했습니다. 해경은 배에 구멍이 뚫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파공이 생겼다는 진술은 없습니다. 기관실에 물이 찼다. 기관장과 베트남인이 물을 푸다가 선장까지 가해서 3사람이 기관실에 있었다.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이 현재로선 사고 원인 추정의 거의 유일한 단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인양 이후에나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를 찾아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안 의원 행보에 격노하며 당에 엄중 경고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나서 안 의원을 언급했죠. 네, 어제 이 수석은 국회를 급히 찾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른바 윤한연대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을 더는 당무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 수석의 국회 방문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바탕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안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 수석이 국회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 의원과는 오랫동안 여러 사례가 축적돼 가까이 함께할 분으로 인식하고는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윤한연대, 윤핵관 등의 안 의원 발언에 화가 많이 난 것은 물론 안 의원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을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무 개입이 아니라 경선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당무 개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 심평 변호사가 안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정계 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서 엄청난 스캔들이라고 지적하는 등 여권에서는 관련해서 설전이 벌어졌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신 변호사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신 변호사 개인 의견이라며 이를 두고 또다시 대통령을 거론하는 건 대통령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만 소화하고 남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일정을 취소한 이유는 뭡니까? 네, 안 의원은 아침 라디오 출연 뒤로 예정됐었던 배식 봉사 행사와 언론 인터뷰 등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윤한연대 등 발언에 어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동격이냐는 뜻이냐며 직접 비판한 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동격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며 윤한연대라는 표현은 앞으로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며 선거 전략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선 정부 국정과제를 잘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쓴 표현이라고 거듭 말하면서도 대통령실에 선거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다시 고수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후보들이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렇게 과열 현상을 보이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면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간신배니 무슨 뭐 자꾸 요 윤핵관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 이런 걸 자꾸 들먹이면서 선거 분위기 자체를 너무 과열하고 혼탁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건 스스로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오늘 오후 인천 지역 당협 간담회 4곳을 연달아 돌면서 지역 당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겁니까? 네, 비공개 의원총회를 10시 반부터 40분 넘게 진행한 결과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오늘 오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동안 온라인 투표 등으로 탄핵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압도적인 의논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장관 파면을 거듭 요구해도 정부 여당은 이 장관을 치해법권이나 신성 불가침으로 여겼지만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헌재 인용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승전 방탄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석수로 힘 자랑하면서 법적 요건이 안 되는 탄핵을 추진하려 나섰다며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고 국민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까지 전망해 주시죠. 네,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격돌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면서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소집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결정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잠시 뒤인 1시까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했는데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다만 충분히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면서 오늘 당장 강제로 철거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한 시각이 오늘 오후 1시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절대 당장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밤새 분향소 곁에 있었던 유족들은 지금도 강제 철거에 대비해 분향소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1시까지 자진 철거를 안 하더라도 시가 바로 강제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판례 등을 고려해 최소 2차례는 더 자진 철거를 하라는 계고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제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100일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 쪽에 설치를 원했는데 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광장에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시는 규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조례를 보면 광장을 사용하려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가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곳에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난방비가 치솟으면서 겨울철에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훼 농가들은 요금 낼 걱정에 막막합니다. 농민들은 자재비와 인건비까지 줄줄이 올라서 농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호소합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파주시 화훼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그 농가는 어떻게 난방을 하고 있습니까? 이 농가에서는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 4,000제곱미터 온실 전체에 전기 난방을 해서 지금 온실하는 20도 정도로 따뜻합니다. 이 농가에서 지난해 12월에 사용한 농사용 전기료는 72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더 나왔습니다. 오른 건 난방비뿐만이 아닌데요. 농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고지서를 딱 받아보고 이거 뭐야? 뭐가 잘못됐나? 놀랬죠. 비료도 2배로 오르고 인건비도 2배로 오르고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화훼 농가 모두가 절박한 상황이에요. 화훼 농가들은 추운 겨울에도 꽃을 재배하기 위해서 전기나 등유 난방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해 4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에 49.2원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12.3원, 30% 넘게 올랐습니다. 등유 난방을 하는 농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장기화도 면세 등유 가격 급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달 면세 등유 가격은 1리터당 1,297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월보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장미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수입 비료인 양액 등 자재비를 비롯해서 인건비 등도 줄줄이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졸업식 특수를 맞이했지만 경기 불황 탓에 꽃 수요도 많지 않아 농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1월부터 농사용 전기료가 53원으로 8% 가까이 더 오르면서 이 부분이 이번 달 고지서에 반영될 거라 또다시 난방비 폭탄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농가는 지난 주말 대출금 2천만 원을 들여서 온실에 보온용 커튼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난방비 지원이나 대출금 만기 연장 등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화훼 농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조금 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향과 화물 위수탁, 이른바 지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당정 발표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네, 우선 지난해 12월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이름과 내용을 모두 바꾼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일몰로 한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적용 분야는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입니다. 보통 화물운송은 화주, 기업에서 운송사를 거쳐 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지는데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기사,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기준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합니다. 다만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정부가 공고 수준만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다르게 화주 처벌 조항도 사라집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던 기입 전문회사도 퇴출합니다. 운송회사에서 일정 수준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는 감차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입계약 때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기존 규정을 차량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바꿉니다. 이와 함께 차주 처우 개선을 위해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방안 등도 공개했습니다. 일정 기간이나 규모 이상 운송 계약 때는 유류비 변동폭을 운임에 연계하고 최소 계약 기간 등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판스프링 같은 화물 고정장치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고 차량을 불법 개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화물연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2차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네, 화물연대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오늘 당정이 발표한 내용의 초안이 공개됐을 때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인 화주 책임이 확대되고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차주 간 경쟁 과열로 저가운임이 고착화하면서 등장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안전운임제를 통해 적정운임이 보장됐는지 따져보고 과로나 가적이 방치됐는지 분석해야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식품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지만 소비 심리가 둔화하면서 결국 경기 현황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식품산업 경기 현황 지수는 87.4로 전분기 대비 7.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3분기 경기 지수가 개선된 건 제품 가격 상승 덕이라며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수요도 감소세라 올해 식품 산업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 BTS가 콜드플레이와의 협업곡인 마이 유니버스로 수상이 기대됐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미 도전인 BTS는 앞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분 수상도 아쉽게 놓쳤습니다. BTS는 아직 마이 유니버스가 수록된 콜드플레이의 9집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로 그래미 어워즈의 4대 본상 가운데 하나인 앨범 오브 더 이어의 후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에 가서 안철수 의원의 발언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만 하고 지금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오늘 일정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전략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요? 예. 그러니까 내일 또 일정은 일정대로 소화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뭔가 세게 맞았으니까 소나기도 좀 피해가고 나도 뭔가 좀 결단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깔려 있는 포석 같아요. 조금만 더 때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은 후보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처럼. 왜냐하면 이분이 유일하게 남은 게 대선의 꿈이신데 네. 그 꿈을 지금 접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해서
그 무난하게 당대표가 자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정치 행위를 안 후보가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렇죠. 뭐 정치는 숨 마시는 그것도 정치 행위니까 그 선거 전략을 재점검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하튼 뭐 지금 그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감정들이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략을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 방문했을 때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단어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윤핵관 그리고 윤한연대의 표현인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준비될까요? 네, 안철수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단일화 때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 때 쓰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의도는 윤 대통령님의 국정 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네.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것도 네. 그러면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고 안윤연대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단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네, 마지막에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조심하는 안윤연대라고 안 썼다, 윤한연대라고 썼다고 했는데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걸 보면 윤핵관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좀 직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윤핵관 운운하는 건 적이다라고 말했다는 걸 전원으로 통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대통령실 주변,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들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이렇게 의중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대표는 김기현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거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이제 유승민, 나경원을 내쳤는데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가 의외로 또 1등으로 치고 나오니까 지금 그거를 수습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윤핵관이라는 용어는 이준석 전 대표 가장 먼저 썼는데 그 전에는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윤심을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묵인했어요. 그냥 뒀다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그 윤핵관이 약간 황간 정치인, 뭐 윤심을 흐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정적으로 이제 비춰지니까 이렇게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 지난 대선 때 왜 단일화를 논의하다가 그 결렬될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일주일 뒤에 내 손목을 자르고 싶은 것이다. 네. 그 심정이 지금도 아마 속으로 그때 왜 단일했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일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드는데 정말 그 당내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뭐 본인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우려스러워요. 네. 이것이 비단 뭐 저희 당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하나의 이제 정당이기 때문에 공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일어난 일련들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대로 다 결정되어 나가는 이런 구도가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당무 개입을 끊어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 개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글쎄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집권 여당은 늘 대통령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이용되고 악용되기도 합니다. 네. 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당내 권력 투쟁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당내 권력 투쟁은 정말 치열해요. 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다음 대선을 또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사상 결단을 할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봐요. 모든 당내 경선은 이것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민주당 보세요. 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싸울 때 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10여 가지 넘는 사법 의혹들 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낙연 후보 측이 옵티머스 펀드의 도움을 받아서 사무실 뭐 이용했다, 뭐 집기 샀다 이런 것들도 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왔는데 저희 당은 그래도
후보들에 대한 그 사법적 의혹 제기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 당 후보들이 굉장히 깨끗하다. 오로지 저희 당은 윤심만 갖고 그 투쟁을 하니까 그것에 비하면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우리의 역동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들끼리 윤심이 어디 있니 이렇게 뭐 공방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대통령실 참모들의 의견이 자꾸 나오는 거죠, 밖으로. 그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근데 이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 선언적 의미가 더 많지 집권 여당이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100%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내년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고 해서 당대표가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는 후보가 정말 중요하죠. 어느 후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여당일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는 우리 대변인께서 웃으시지만 아니 보세요.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21년도 2월 달에 그 정용학 씨 진술에 따르면 그 회계사 김만배 씨가 경기도지사 후보까지 사무실까지 와서 20억의 경선 자금 줬다. 이런 진술서가 정진상 씨 공소장에까지 쓰여 있어요. 그때 민주당의 경선은 무슨 돈, 뭐 의혹, 모든 것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당은 정말 역동적이고 민주적이다. 그래서 천하람 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웃음의 의미가 뭔가요? 아니, 비대위원님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더 걱정이네요. 아니 윤심을 누가 더 얻느냐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반윤입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공동정부를 만든 가장 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보수의 상징이고 주류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대통령이 전혀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송영길 당대표는 비문이잖아요. 근데도 치열하게 그 친문 후보인 홍영표 의원하고 경쟁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비판들이 내부에서부터 막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천하람 후보 등 해서. 근데 지금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당무 개입으로 이제 위법이 되니까 대통령실 고위직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인용을 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원장하고 선관위에 이런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이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한 것이죠.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에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사실 참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다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MZ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후보가 과연 김기현 후보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좀 흔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 전에 장제원 의원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던 그 말대로 억지로 윤심에다가 민심까지를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져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정말 비굴하게 내친 나경원 의원까지 또 찾아가서 전 의원까지 찾아가서 같이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좀 연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저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당원들은 누구보다도 전략적인 투표를 하실 거거든요. 그 당원들이 봤을 때 저는 대단히 그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김기현 후보에게 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많이 그렇게 하죠. 여하튼 저희가 80만 당원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당원들의 표심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자면 지난 우리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실제 여론조사보다 10% 이상 당심에서는 더 많이 받았고요.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뽑힐 적에도 당심에서는
그 나경원 후보가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심 그 일반 여론조사하고는 당시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저는 그래요. 그 민주당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상당히 그 당시에 네. 그 문재인 그 의원님의 그 의견이 예. 많이 그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력 그 대통령이 있는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당이 1호 당원이세요. 네. 그분의 그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 나가는 당대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래야 총선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이 김기현 의원인지 안철수 의원인지는 우리 당원들이 선택할 겁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식이 뭐 당무에 개입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방식이 어떤 후보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을 쳐내는 방식으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 네.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좀 반성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김장연대에서 네. 김기현 이제 장제원 두 분이 했을 적에만 해도 뭐 의원들끼리는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합종 연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난 연대에서 대통령과 본인을 연대하는 것을 동격으로 하는 것은 조금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 점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도 이 말을 앞으로 쓰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특히 이제 저희는 사실 윤핵관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이 쓰신 말이고 예. 또 하나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도 저희를 공격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단어가 사실은 썩 달갑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와 당내 경선에서 이런 말을 썼다는 것에 대통령실이 좀 심기가 불편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의 그런 공개적인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발언들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들 나오는데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안철수 정리하는 그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 예.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 대통령실과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이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 맡고 있는 심평 심평 변호사의 네. 발언을 통해서 윤심은 김기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네. 심평 네. 변호사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만 모른 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런 그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그게 당권에 개입하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들을 84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추세가 나경원 전 의원 내친 다음에 그 표심들이 전부 다 지금 안철수 의원 쪽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들이 그 당원들의 그 마음들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는데 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이 강해질수록 안철수 의원 쪽으로 더 수렴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거기다가 예. 이제 천하람 지금 후보도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천하람 후보도 지금 4등을 달리고 있어서 컷오프는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천하람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이제 킥오프가 되면은. 네. 전국 순회 경연도 있고 뭐 4차례인가 5차례 TV 토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천하람 후보가 아주 강하게 그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여당의 역할, 윤핵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제 지적하고 나올 것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친윤과 비윤으로 이렇게 후보들이 갈라질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표를 좀 잠식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나중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다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다 수렴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특단의 뭐 나경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무슨 조치들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식적인 선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랑 당신은 다르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일단 여론조사 그래픽 준비된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천하람 후보가 포함된 첫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첫 여론조사에서 지금 천하람 후보가 4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김기현 후보는 지금 오차범위 내고요. 천하람 후보가 8.6%로 4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천하람 후보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당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4등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천하람 후보가 이제 젊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을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나경원 후보가 내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나경원 후보는 뭐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네.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당내 경선에서 이런저런 엄청난 압박이 있든 뭐가 있든 네. 뭐 어떤 식으로 싸우든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류 비주류 이렇게 갈리는 것도 네. 당내 경선에서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친명, 반명, 비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당이 뭐 북한의 무슨 조선 인민공화국 저기 예. 도 아니고 그 저기 뭐야. 당연히 주류와 비주류가 있죠. 예. 이게 민주정당의 역동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북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그 김기현 후보를 도울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본인이 일단 아무 결정도 안 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분은 그래도 주류 세력이었고 네. 또 내년에 출마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김기현 후보를 좀 돕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그 전에 그렇게 봤거든요. 네. 나중에 결선을 가게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이 대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저는 아니다.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 후보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때 얘기했었는데 예. 그런데 너무 빨리 내쳐놓고 바로 2차 가해하듯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다 언론을 통해서도 밝힌 상태인데 지금 바로 그 김기현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면 나경원 의원도 정말 모양 빠지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김기현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저는 좀 미지수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두고 나중에 가서 그것도 타이밍이 좀 있는 건데 그때 가서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거를 지금 오히려 긁어부스로 만들어 놓은 건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의 표라는 것이 네. 사실은 이제 그 뭐 대선 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공깃돌처럼 자기가 꼭 갖고 있는 표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그 표는 많이 분산이 돼서 일부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가고 일부는 안철수 후보로 쪽으로 갔고 또 네. 이미 천하람 후보 쪽으로도 일부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민심과 당심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준석 당대표가 나왔을 적에 저희 당원이 한 20만 명 좀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당원이 한 55만 표 정도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30만 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붙이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선 과정 중에 대거 입당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의 당권 주자들은 윤심을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을 뿐이 없는 것이 지금 과다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다 윤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 기사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대통령이 당선되신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초기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했는데 이거 가정입니다.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우려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이렇게 정말로 좀 비열하게 어떻게 보면 비열하게 쫓겨났는데 비굴하게 쫓겨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마음의 상처도 아직 지금 다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나경원 의원이 그게 진심으로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생길지도 의문이지만 도와준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당원들이랑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저격을 당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나경원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또 지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움직일 수 없게 김기현 의원이 찾아가서 한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어쨌든
나 전 의원도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다가 갈등을 빚다가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건데 김기현 후보가 나 전 의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찾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원들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상이 안철수 후보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1등을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김기현 후보는 다급해졌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숨기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죠. 예. 조급함이. 근데 저는 그 전략적으로 지금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전략이 성공할지가 저는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결과로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워낙 전당대회 상황이 다이나믹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요.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뭐 과반이니까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는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제가 이태원 참사 100일 돼서 이제 시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도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분향소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해서 어제 유가족들과 또 우리 당원들하고 같이 막 몸싸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고 그래서 네. 정말로 비정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많은 그 방송이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야당 패널 분들께서는 한결같이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게 아니다. 여당 패널? 여당 패널이죠. 네. 예, 여당과 보수 패널 분들께서 지금은 수습이 먼저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나중에라도 질 것이다라고 항상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벌써 조사 보고서까지 다 나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가셨잖아요. 책임도 전혀 지지도 않고 갔다 왔지만, 네, 맞습니다. 예, 갔다 왔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과 유가족들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강하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국회에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탄핵 소추밖에 이제 남아 있지 않는 거라서 사실 일부에서는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네. 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 헌재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후폭풍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하고 계신데 예. 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소추 의원인 네. 분이 이제 법사위원장인데 그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의원. 지금 여당의 김도우 의원이 예. 맡고 있어서 아마도 그 재판을 좀 해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근거로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탄핵 소추도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국민과 유가족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에서 그 탄핵 소추를 추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야당의 책임을 좀 방기한다고 보고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그 직무가 정지되는 그 책임을 예.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책임을 해태해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 또한 또 거기 자유롭지 못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탄핵 소추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그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유가족과 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측면에서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될 문제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글쎄 뭐 민주당에서 이제 의석수로 충분히 탄핵 소추안 발의할 수 있죠. 뭐 김도우 저희 우리 당의 그 법사위원장이 좀 해태할 수도 있다고 보면 이것이 한 8개월 뭐 9개월 그 이상 걸릴 수 있는데 총선 직전에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기각됐을 때 오히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네. 일부 나오고 예.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특수본에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네. 국정조사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법리 위반이 밝혀진 것이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적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은 정치 공방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그 후과는 총선에서 예. 아마 어느 당이 지게 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률을 다퉈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좀 스스로 불리한 판을 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과 유가족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파면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 정서죠. 그 국민 정서가 총선에서 반영이 되지. 예를 들어서 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법리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그 만약에 헌재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후폭풍일 것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표를 계산해가지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단과 여론은 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그 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일단 뭐 헌재에서 기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자에게 그런 정치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 관련해서도 이상민 장관이 그 국조기관 중에 국조기관 중에 발언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본인이 재난안전기계 주관기구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법률 위반이 확인이 된 게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도 충분히 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또 저희 판단이기도 합니다. 혹시 위증이 어떤 발언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과 그 사망자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3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라는 그 관련된 위증이 있죠. 네, 잠시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좀 전해드리고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선 전복 사고가 있었던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사흘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승선원 1명이 수습이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조금 전에 청보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해드린 대로 저희가 수색 작업이 지금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제 밤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11시 20분, 4일 밤 11시 20분쯤에 어선, 12명이 탄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3명이 구조가 됐고 9명이 실종된 상태에서 오늘 새벽에 1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명이 더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실종자들의 상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헌재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지금 뭐 점쳐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판단을 해보면 사실 이제 위법 사항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점은 민주당도 인정할 거예요. 근데 그 김도우 위원장이 어쨌든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 정부 여당의 이제 장관을 탄핵하기 위한 소추위원으로 가는 건데. 뭐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쪽에서는 해태할 거라고 하시는데. 글쎄 기본적으로 한 7, 8개월 걸리죠.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그 정도 걸리니까 이제 총선 직전에 나올 텐데 저희는 뭐 그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과 탄핵은 정말 법리적인 문제이거든요. 그건 완전히 별개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민주당이 잘못 운반을 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 이러면 이제 이상민 장관을 더 이상 탄핵하라고 이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갈 수가 없죠. 뭐 아마 인식은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정무적인 책임이 있고 좀 그건 이제 대통령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정무적인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뭐 여당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에서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죄가 그 어떤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요 탄핵 소추안으로 가는 이 과정은 사실 그런 마련에서 보면 이상민 장관한테 면죄부 주기가 정말 쉽다. 부결되기가 굉장히 쉽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제 정부적 판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야를 떠나서 159명이 도로를 걷다가 참사를 당했어요. 전대미문의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훨씬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모두 한 번도 안 빠지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왔단 말이에요. 이번만 왜 이렇게 유독 안 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미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꼬리 자르기 수사로 다 우리가 처음에 예견했던 한계들대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요, 사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그 헌재 판결의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 그러니까 헌법과 재난안전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직무 해태한 것이 명백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야당에서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아서 해임건의안도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도의 책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 그런데 부득이하게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결과 때문에 우리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다기보다는 이렇게 159명이 사망했음에 불구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저는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이미 이제 야당이 강행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는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2분, 3분 남았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마 각 당에서 주장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상은 되는데 1분 정도씩 발언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외교안보 대정부 질의가 있는데 당연히 지난번에 이제 무인기 침공 관련해서 안보 공백 상태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 책임지는 일들이 또 하나도 없었어요. 원인 규명도 정확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대통령이 핵폭탄 발언들로 통해서 오히려 더 사태를 더 키우고 또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서 유엔의 유엔 정전협정 그걸 위반한 것까지 확인돼갖고 또 국제적 망신도 사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경제와 민생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0조 민생 프로젝트랑 7.2조 달하는 이제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77만 명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현수막도 전국에 다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90만 명이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170만 명밖에 수혜자가 되지 않고 그중에 그게 합쳐서 1,800억인데 3,000억은 가스공사가 또 지급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팩트 자체도 축소된 거를 갖다 과장해서 하고 이렇게 정부 여당의 그 대응도 잘못하는 거지만 무책임한 태도 이런 것들은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반드시 짚어야 되겠죠.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야기 듣겠습니다. 글쎄 이제 한동훈 장관도 출석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 반드시 이거 저는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계속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좀 날카롭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을 자꾸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추미애, 박범계, 김호수 검찰청장,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다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미 무혐의 결과가 작년 12월 3일 날 나왔습니다. 무혐의로 결론 지어진 사건을 이렇게까지 끌고 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께서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저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낮이 되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초봄처럼 온화합니다. 다만 공기는 여전히 탁한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인천과 경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세종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요.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없는 동쪽 지방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